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드앤그래픽스 최경아입니다. 오늘 방송은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21 프리뷰 방송으로 업계의 리더들을 모시고 디지털 전환과 PLM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연진들 나오셨는데요. 오늘 방송에는 한국산업진흥화협회 김태환 회장님, 그리고 오키오토의 민종철 대표님, 그리고 커머스아이의 김재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산업진흥화협회장 김태환입니다. 협회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디지털 혁신 부문의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초대받은 이유는 아마도 이전 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PLM을 구축한 경험이 있어서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민종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키오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민종철 대표입니다. 저는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담당을 했고 한 2011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PDM과 PLM 개발을 직접 참여해서 개발해서 지금까지 활용해온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김재곤 이사님. 예, 반갑습니다. 김재곤입니다. 전 삼성전기에서 개발혁신그룹장 역할을 수행했고요. PLM 초기부터 PLM 전체적인 그 기획부터 구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R&D 내부의 업무 기준, 또 R&D와 관련된 여러 펑션과의 업무 기준들 정립했고요.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리고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PLM 전문 업체인 커머스아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업계 각각 그 산업별로 리더분들 모시고 좋은 방송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먼저 PLM 기반 디지털 전환과 제조 혁신 성공 전략에 대해서 민종철 대표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PLM 기반의 디지털 전환, 제조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제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PDM과 PLM을 개발하면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PDM을 개발하면서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자동차에서는 솔직히 너무 많은 데이터로 인해서 PDM을 직접 적용하지 못하고 PLM 단계로 건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안으로 겪었던 내용들이 어떤 장애 요인들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 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PLM을 발전시켜 나갈 건지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PLM을 적용할 때 어떤 피지컬 환경을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갭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어떤 개발 목표를 향해서 달성에 대한 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 전주기 과정에서는 항상 변화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PLM에서는 이 변화 요소를 실시간으로 따라잡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 정보나 3D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수평적 시뮬테이너스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개발 업무를 효율화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저희가 PLM을 저희 나라에 도입한 거는 제가 기억한 한 2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 자동차에서도 제가 적용했던 거는 약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그 성과나 어떤 활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기대했던 혁신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논의해보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큰 과제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의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같이 지나가면서 그동안의 문제로 되었던 것들을 이제는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와 있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화면이 안 넘어가서요. 넘기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이 PLM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그동안의 그 갭으로 느껴왔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이러한 어떤 데이터의 어떤 부정합이라든지 올드 데이터, 미싱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는 커버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PLM의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래서 PLM의 미래 발전 방향을 지능형 PLM이라고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형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급격히 고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기술들이 PLM에 반영되기도 하고 또한 제조 혁신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히 지능형 PLM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지능형으로 바뀌어진 PLM이 어떻게 하면 기존의 많은 IT 솔루션들과 협력 관계로 연결될 거냐 하는 관계인데요. 일단 이런 지능형 PLM은 다른 IT 솔루션들을 라이브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프로덕트는 어떤 제품의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 특성을 이 PLM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LM이 접목이 돼서 MES가 됐든 SCM이 됐든 어떤 IT 솔루션이 PLM이 접목이 돼야만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PLM은 아마도 미래에 이 IT 솔루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모든 회사가 이 PLM을 제대로 만들어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극대화하고 지속 성장을 할 수 있고 신 비즈니스를 또한 창출해내고 기업의 글로벌 생존력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솔루션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PLM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성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지능형 PLM으로 가기 위해서는 PLM에서 프로세스 혁신과 그 다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 노하우를 로직으로 녹여 넣어서 지능화하고 인공지능화하고 IT 솔루션을 접목시켜야만이 지능형 PLM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능형 PLM은 다시 MES의 제조 혁신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MES는 이런 지능형 PLM 기반으로 MES가 된다면 생산 라인에서 생성되는 모든 제조 데이터 외에 이 부품의 구조와 함께 흘러감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PLM의 제조 혁신을 이루는 세 가지 성공 전략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고려해서 이 PLM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분야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R&D 기능부터 생산, 판매, AS까지 다 갖고 있지 못하고 일부 기업들은 R&D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PLM을 구축하려면 뭔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객 간의 업체들끼리 연대와 협력형 PLM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각각 개별로 구축한다면 고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저비용 고효율제 PLM을 구축하려면 클라우드 환경의 PLM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4차 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형 핵심 기술로 변화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PLM으로 반드시 가야 하고 기존에 많은 상용 솔루션도 있지만 저희가 인티그레이트된 PLM으로 구축해야만 저는 그래서 PLM의 그 핵심 요소들을 커넥션과 플로우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다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비즈니스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지능형 PLM 기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전문가들 분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같이 얘기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용철 대표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얘기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셧다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이제 제조 산업 분야에도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실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김태환 회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조선 산업을 대표해서 이쪽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죠. 네. 저희 조선 산업은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4년 전 2017년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의 그 동인이라고 하는 CPS를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것을 우리 야드 현장에다가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PS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 세계인 현실 세계를 디지털화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하고요.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해서 계속 저장하고 축적 해석을 해서 그게 이제 2단계고 3단계는 이제 그 결과를 갖다 다시 현실 세계에다가 피드백을 해서 이제 제어를 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조선도 사실은 이제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제조 공정이라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은 제조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는 그래서 제품 CPS와 제조 CPS를 정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품 CPS는 앞에서 본 CPS 단계 1, 2, 3단계가 이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선박에다가 디지털화하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발생된 데이터를 이제 선박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육지로 축적을 하고 또 육지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더 필요하면 AI 모델을 개발하고 해서 선박이나 아니면 선사에다가 이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도 사실은 제품도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사실 가상에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으로 구축된 그 제품이 선박이 실제 이제 운영 상태와 상황과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될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조 CPS를 설명드리면 그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 공장 또는 기업의 어떤 액티비티가 될 텐데요. 대상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앞에서 설명드린 CPS 1, 2, 3단계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안에 내부를 좀 보시면 그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품 기획 설계부터 이제 서비스까지 어떤 수평적 요소가 있고요. 또 샵플로어에서 이제 제어계를 통해서 이제 정보계로 올라가는 또 수직적 요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왼쪽 아래 보면 이제 사이버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도 제가 디지털 트윈을 말씀드렸는데요. 제조도 사실은 앞선 기업들은 사이버 모델을 가상 모델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이 제조 CPS에서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수평적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IT 어떤 세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 요소를 통합하는 것은 이제 OT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영역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IIoT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PLC 이런 영역이 될 텐데, 이게 이제 트윈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구축해 놓았던 제조 가상 모델이 실제 제조 현장의 데이터와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될 경우에는 이것이 또 트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조 가상 모델이 기존에는 일방향 시뮬레이션, 일회성 시뮬레이션 정도만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현실 세계의 현황 데이터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트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 조선산업에서는 사실은 공장이 하나가 아니고 야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전체를 CPS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김태환 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또 어떤 뭐 트렌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산업은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화두가 이제 미래 차량 중에 이제 환경차 부분이 큰 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자율주행차, 두 가지가 이제 어떤 미래를 가져올 건가 하는데, 환경차에서도 뭐 전기차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그다음에 연료 전지도 있지만 지금의 대세는 아마도 전기차가 한동안 대세를 이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모든 국가 아니면 모든 기업들이 2030년, 35년 되면 내연기관을 생산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큰 변화가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등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이제 부품의 수가 굉장히 이 3분의 1 동안 사라지면서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어떤 크게 같이 접목이 돼서 자동차 산업과 같이 병행가돼 더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산업별로는 이런 변화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뭐 PDM, PLM이라는 용어가 나온 지가 벌써 뭐 20, 30년이 이제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PDM과 현재 얘기하고 있는 또 PLM, 어떤 여러 가지 좀 산업별로 봤을 때 정의도 다를 것 같고, 기업별로 봤을 때 어떤 목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김태환 회장님 저희 인터뷰했을 때 PLM이 뭐 미래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현재 바라보는 PDM, PLM, 또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또 변화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김태환 회장님. 네, 제가 한 7, 8년 전에 PLM 컨퍼런스에서 좀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PLM의 정의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트렌디한 그런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하고 접목돼서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은 되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여기 그림에 있는 6가지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정보나 어떤 데이터의 정의는 사실 PLM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보와 데이터를 갖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것으로부터 이제 협업도 이루고 또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PLM이 해야 하는 주요 역할이라고 봐지고요. 제가 볼 때는 사실 6가지 역할인데, 우리가 지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PLM과 PDM을 상당히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2007년도에 AMR 리서치에서 봤을 때 PLM 정의는 PDM은 그 한 요소입니다. 6가지 요소를 잠깐 살펴보시면 메뉴에 있는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새로운 신제품 개발할 때 어떤 프로젝트 관리라든지 MPD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왼쪽 중간에 보면 이제 제품 개발할 때는, 신제품 개발할 때는 고객 니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 니즈 관리도 사실은 PLM 영역으로 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 요구 통합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백본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제품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PDM,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제품 구조, 봄이라든지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사용을 관리하는 백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에 PDM은 2000년 초부터 이제 3D 기반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3D가 된다는 의미는 제품 설계 효율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의 뭐 중요한 요소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제품 개발할 때는 기존 부품도 쓰지만 사실 새로 설계되는 부품도 저희가 소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구매도 사실은 이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제품 설계뿐만 아니라 사실 제조 영역의 어떤 디자인이나 검증도 사실은 이 PLM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이제 AMR 리서치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 PLM 내용은 상당히 그 ERP 영역하고는 대비가 됩니다. 사실 ERP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PLM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PLM을 갖다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어떤 경쟁력 요소로 좀 봐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정의했던 PLM이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IoT라든지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AI라든지 새로운 뭐 많은 디지털 기술 이런 것들하고 접목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환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전통적인 PLM과 또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도 요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발표해 주셨던 뭐 큰 전략, 큰 그림에 대해서 저도 많이 좀 감명 있게 들었고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의 그 PLM에 대해서 좀 혹시 미흡한 점이 있는가를 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PLM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자용, 경영층의 주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PLM 시작할 때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개발 효율을 올린다 해서 뭐 비용 절감하고 성과 관리했고, 적게 개발한다 해서 영업 마케팅하고 R&D가 같이 융합이 돼서 개발도 했고, 스피드 개발한다고 해서 연구원들 협업도 시키면서 좀 빠른 이제 스피드 대응을 해 왔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사실 회사의 어떤 인프라 구축에는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고, 경영층이나 모든 임직원들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맞습니다만, 최근에 저희가 그 PLM 사용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기회가 있는데요. 아직도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PLM이 조금 불편스러운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관리하는 툴이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용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다, 이런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이제 만나본 분들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보고 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결과보다도 과정 관리를 좀 하는 시스템이 되자. 즉 앞에서 뭐 저 PLM 기호도 말씀드렸지만은 저기에는 이제 작은 액티비티들을 가지고 PMS, 즉 과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PMS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액티비티가 완료가 되면 그 결과치만 시스템에 등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액티비티가 끝나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였는데, 연구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하나의 액티비티를 완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도 하고 생산 라트도 흘려보고 품질 검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 디지털화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돼야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데이터 분석, AI 분석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한 회사에서 보면 지금 프로젝트라고 저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이 실험 데이터를 하면은 연구원 PC에는 자기 실험에 대한 어떤 뭐 소재, 소성, 비율, 온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품질은 그것을 라트 흘렸을 때 나온 결과를 단면 사진을 찍은 사진들이 있고, 또 MES 정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품질 정보들이 이제 뭐 일두율이라든가 뭐 불량률 같은 정보들이 있고, 이거 다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요번에 좀 모아서 그 과정 관리를 하게 되면 연구원들은 정말 그냥 시스템에서 일한 대로만 하면 내가 별도의 보고서를 만든다고 밤새는 일이 없이 관리자나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모니터링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니즈가 강하게 있다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협업 개발입니다. 즉 예전에는 뭐 주어진 액티비티를 가지고 본인의 그 액티비티만 수행되면은 그 PL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조율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협력 업체라든가 또는 외국의 연구소라든가 또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 스피드 개발이라는 게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보안도 해결되면서
클라우드를 써서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니즈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 위주의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요즘 MZ 세대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 인식이 저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성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생각, 일하는 방식, 그 인식들을 우리가 그 변화를 빨리 캐치해서 이제 PLM도 좋은 4차 혁명의 기술을 접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변화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최근의 트렌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별다른 얘기는 없으신가요? 다음. 네, 저는 뭐 정의보다는 저는 이제 PLM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좀 반드시 좀 말씀드려서 우리 기업들이 PLM을 구축할 때 좀 더 실용성이나 그 진짜 실용 가치가 있는 PLM을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약간의 이거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하면 어떤 업무의 프로세스 정형화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표준화도 그렇고 공용화도 그렇고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PLM을 구축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런 프로세스 혁신 업무를 같이 해주면서 PLM이 같이 병행하고 나중에 이 PLM 디지털 기술이 프로세스 혁신을 다 커버하는 그런 세계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모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디지털 PLM만 먼저 도입하다 보면 이 오프라인에서는 프로세스 혁신이 못 따라가는 바람에 잘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효과도 안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에 맞게 저는 한마디로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하는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탑다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기획에 따라서 개발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PLM을 적용하는데 많은 현장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서 PLM을 도입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PLM이 어떤 뭐 관리자나 기업 중심의 PLM이었다면 이제는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전통적인 CAD/CAM, 뭐 CA, PDM 뭐 이런 영역에서 이 PLM의 영역도 기술 영역도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 아까 뭐 클라우드도 얘기를 하시고 IoT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기술 영역 그리고 새로운 기술 영역하고 같이 어떻게 융합되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임태환 회장님 뭐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트렌드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AML 리서치를 인용해서 PLM에 대해서 이제 과거 버전이긴 합니다만 정의를 드렸고요. 여기 이제 좀 상당히 트렌디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저희가 해왔던 기술들이 많잖아요. CAD, CAM, CA, PDM, 플랫폼 클라우드는 이제 최근에 나타난 거고 AI하고 MBSE라든지 이런 것들은 디지털 매니팩처링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부터 이제 PLM이 이 영역으로 포함됐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플랫폼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디지털 트윈 여기 뭐 IoT 접목이라든지 VR, XR,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확대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PLM과 관련된 어떤 기술 방향이라고 봐지는데요. 좀 전에 이제 지적됐듯이 이전에는 우리가 PDM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중요시 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우리 이 실험이라든지 어떤 CA 영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생되는 데이터 관리 또 소프트웨어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PLM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전 PLM 대비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타고 들어오는 PLM 어떤 영역으로 지금 귀속되는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험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거기로부터 이제 저희가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그런 과정들도 이제 앞으로 PLM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CA 영역에도 보면 사실 CA가 이게 PLM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은 보면 CA는 이제 다른 분야 또 나눠진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법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PLM 영역에도 사실은 이제 AI하고 접목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조 해석 정도만 이제 그런 기법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뭐 다른 열 유체라든지 뭐 동력학적인 해석에도 이런 AI 트렌드가 접목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따라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 이터레이션이라고 하죠. 사람에 의한 이터레이션을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이터레이션으로 빨리 대안을 찾아주는 그런 걸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CAE도 사실은 PLM의 한 영역입니다. 제품이나 제조를 검증하는, 가상에서 검증하는 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PLM이라는 게 원래 뭐 기획부터 뭐 제품 수명 주기 네. 관리 전체 전반적인 거니까 모든 것이 다 PLM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예. 그 전자 분야에서도 지금 물론 중공업처럼 뭐 큰 규모는 아니어서 좀 니즈는 좀 적습니다만,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AI 기술은 분명히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품질 쪽에 보면 어떤 그 공정이라든가 그 단면 형상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한 품질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니즈가 되게 지금 강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게 적용을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물성치 값들이라든가 이런 실험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접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데이터화하지 못했던 그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 PLM에 모이게 하고 그것들을 잘 정비해서 나중에 AI나 빅데이터로 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다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없으실까요? 과거의 네. PLM들은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로 인해서 어쩌면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분명한데요. 단지 또 이제 미래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잡성인데요. 이런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제품들이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무한대로 늘어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업들이 PLM을 적용을 할 때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하고 기업의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지, 누구나 PLM을 한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고 모으고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플랜으로 가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업의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밸류를 찾아내서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래서 미래에는 복잡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이 아마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 않나. PLM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앞으로 또 발전하기 위해서 PLM이 뭐 성공과 실패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PLM은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PLM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는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네. 뭐 하이테크보다는 좀 네. 실질적인 말씀을 좀 하나 드리면, 네,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뭐 대부분 용어는 다릅니다만 디자인 리뷰라든가 이렇게 뭐 중간 점검 단계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기술자들이 모여서 관련 부분이 모여서 패스를 한다, 노를 한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사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몇 개 회사에서는 그때 점검해야 될 그 품질 해야 될 항목들을 전부 다 시스템화를 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데이터만 다 모을 필요는 없고 정말 품질 검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정형화하고 그걸 표준화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10개 항목에 대해서 다 패스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항목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진 그리고 근거 데이터까지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패스 여부를 판단하는, 이게 사실 이제 PLM의 앞으로 할 일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 유저라든가 경영층이라든가 회사 전반적으로 어떤 노하우가 계속 DB화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아까 뭐 협업률 문제도 얘기하셨고,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또 지금
그 자동차 방향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글쎄요, 또 PLM이 뭐 제품의 전 주기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IT 솔루션이긴 분명히 맞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구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봄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제품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를 명확하게 컨트롤하고 정의를 할 수 있어야만 이 PLM을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는 PLM이 제대로만 정립된다면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다 연결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비즈니스를 통합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봄의 구조를 PLM에 잘 담아내야만 이 PLM의 기본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PLM을 만들어낼 때 물론 큰 틀에서의 PLM을 만들고 거기다가 각 기업들의 특성을 집어넣는 개념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가 많은 세상에서는 이 탑다운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PLM을 많이 구축해 나가는 경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어떤 요소의 PLM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틀의 아키텍처는 가지고 있으되 각 기업에 맞는 요소의 쉘 방식의 PLM을 만들어서 이거를 나중에 아키텍처의 전체 PLM에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만약에 구축을 한다고 하면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규모와 어떤 제품의 특성에 맞게 바텀업 방식으로 PLM을 구축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큰 그림의 PLM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뭐 자사의 방식에 맞는 그런 이제 PLM 구축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숙제이기도 한데 계속적으로 이제 상용 솔루션을 가지고 구축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나라처럼 또 개발을 많이 하고 앞서 나가다 보니까 개발을 많이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좀 숙제가 되어온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CAD, CAM 이런 좀 상용화된 툴이 강한 부분은 사실 상용 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DM이라든가 도면 관리, PMS 과제 관리 같은 거는 사실 회사 상황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의 업무 분석도 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좀 개발하는 쪽으로 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그 회사에 맞는 시스템, 그 회사에 전반적으로 여기에 정확하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이 상용 솔루션이 됐건 개발을 하게 됐건 그 회사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네. 아시겠지만 그 분석이 또 몇 달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네. 추가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클라우드 PLM의 앞으로 나가는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내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실제로는 많이 도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전에 사실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네. 이제 주로 대기업 쪽에서는 클라우드를 거의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전자업계 보면 큰 기업부터 대기업에서도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돌아선다는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진 것 같고요. 또 이게 손익 계산도 이제 맞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점차 클라우드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기술 중에 가장 먼저 대기업에도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저희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도 얼핏 좀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협력업체에서 이제 생산 라인, 이제 샘플 라인을 흘립니다. 그랬을 때 그 데이터들이 우리 MES 개발 쪽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보안 문제 때문에 협력업체에다 시스템 둘 수도 없고 저희한테 둘 수도 없는 좀 모호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클라우드 쪽에 이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같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클라우드 쪽으로 방법을 정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해외 쪽에 계시는 분들을 그다음에 또 요새 또 뭐 비대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은 좀 많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지금 현재는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봤을 때 많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PLM을 하시는 기업들, 그 제조 기업들이 뭐 PLM을 하건 아니면 디지털 전환을 하건 여러 가지 그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런 제조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좀 팁이라고 할까? 예,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PLM의 역할 정의는 이제 앞에서 좀 논의가 됐고요. 좀 더 새로운 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PLM은 그야말로 제품 개발에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 혁신과 어떤 데이터 기반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기업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PLM 리딩 글로벌 기업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첫 번째 단계를 PLM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과 제조의 가상 모델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이제 앞으로 이제 가속화한다고 했을 때 PLM의 중요성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기업의 경쟁력 요소는 이제 여러 가지 디멘전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하면 인용한 걸 보면, 제일 제조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 리더십, 제품 리더십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느냐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하고 얼마나 친밀성이 높아서 영업력을 높이느냐 하는 이런 어떤 세 가지 기업의 어떤 경쟁력 요소가 있을 텐데, 물론 기업들이 그 세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한 가지를 더 잘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제품 리더십을 반드시 최우선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나 어떤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6개월이나 1년 만에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그 시장이 다 도태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조기업은 무조건 제품 리더십은 최우선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잘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제품 혁신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아까 그 맨 윗단에는 이제 기업 경쟁력 요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밸류 체인상에 매핑을 해보면 이렇게 시스템하고 매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측면에서 맨 밑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PL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그걸 지원하는 솔루션이고 어프로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상에서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가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가상에서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후공정에서 발생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구매 물류에 있어서 협력사를 정하고 원가를 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생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생산하고 어떤 식으로 품질 관리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PLM 단계에서 정할 수가 있고요. 또 판매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사용으로 팔 것이고 판매가는 얼마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서비스 가서도 어떤 부품이 서비스 부품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상에서 정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PLM의 사성은 어떻게 보면 프론트 로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전이나 앞으로도 계속 PLM의 가치는 그대로다, 아니면 더 점증한다라고 좀 생각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지금 제조기업에서 제품 기획력을 갖다가 경쟁력을 높인다 그러면 이 PLM에 눈을 뜨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PLM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잘 확산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 PLM이 엔지니어링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이제 설계나 엔지니어들이 쓰는 툴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CEO 어젠다로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공 전략의 팁으로서는 제조기업은 하여튼 제품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또 그거를 지원하는 툴로서는 PLM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 또 얘기
제조업체에 대한 팁. 예, 그 PLM이 이제 우리 개발 쪽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지금 설명도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 게 보면은 뭐 개발, 영업, 품질, 제조 이런 여러 부분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PLM 시스템이 됐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추가되면은 앞으로는 지식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제 생각인데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뭐 어떤 품질의 사례가 있으면 PLM에 그런 문서들을 체계화해서 올려놓고 업데이트했고 뭐 이런 거라면 그리고 CAD 데이터들 도면 관리를 쭉 해왔더라면 앞으로는 CAD 설계를 할 때 있어서도 어떤 편집 설계를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해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해줘서 앞으로 신세대들이 따로 그 교육을 옛날엔 뭐 구전으로 배웠다면 이제는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는 그래서 PLM이 회사의 어떤 노하우가 축적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PLM이 뭐 회사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기관 시스템으로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얘기는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어느 정도 얘기는 한 것 같고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잠깐 뭐 소개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해서 있으시면 뭐 산업진흥화협회 우리 회장님도 나오시고 하셨으니까 저희 CNGTV에는 또 처음 나오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오신 게 산업진흥화협회가 어떻게 예전에 PLM 컨소시엄, 그 다음에 한국 뭐 스마트 제조산업협회 뭐 이렇게 좀 변화를 해왔잖아요. 이런 얘기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최근에 저희 협회가 이제 작년에 산업진흥화협회로 이름을 바꿨고요. 그전에는 이제 스마트 제조산업협회, 또 그전에는 PLM 컨소시엄 협회는 아니었지만 그런 모임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PLM 컨소시엄의 활동을 계속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PLM을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PLM에 대한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산업진흥화협회는 최근에 이제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PLM에 관해서 제가 좀 하나,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의 PLM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3D CAD가 이제 핵심이 되어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외산 일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PLM 세계 보면 거의 세계의 어떤 글로벌 리딩 업체들이 이제 거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사실 또 중견이나 중소기업이 또 사용하기에는 또 너무 무겁거나 또 비용이 너무 드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기업하고 중견 중소기업하고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가적으로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정말 실질적인 어떤 PDM 또 내지는 플러스 PDM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물론 국내에 산이 한 두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용으로 하지만 결국은 대기업하고 이제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 측면에서 이제 그걸 고려를 해서 어떤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그런 개발될 수 있다면 하는 바람이고요. 당연히 개발하면 이제 클라우드로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 업계에서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산업진흥화협회 앞으로 뭐 많은 성장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또 오큐토는 또 여러 가지 뭐 사업들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키오토 지금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취지로 했던 거는 지금 베이비 부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은퇴자들이 산업계 전선에서 거의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재활용해서 그런 디지털 환경의 어떤 노하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회사를 설립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어떤 전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디지털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일종의 알고리즘이나 로직이 되겠죠. 이것을 분명히 가져가지 않으면 단순히 디지털 데이터를 모아서 연결하고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기업들이 그런 전문가들이 없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서 30년 이상의 고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고자 하는 모든 솔루션에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지능형으로 하자고 한 얘기가 제가 그 얘기를 좀 한 거고요. 어차피 IT 솔루션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로는 PLM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먼저 간 거죠. ERP나 SCM이나 뭐 MES나 다른 부분이 먼저 갈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PLM이 무조건 깔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PLM은 구축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좀 멀리하고 빨리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없었던 그런 한계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아까 발제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런 노하우를 디지털에 집어넣기만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기업이 따라오지 못하는 어떤 PLM을 만들고 이 PLM이 다른 솔루션을 서포트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는다면 분명히 기업들한테는 기회 요소이자 다른 큰 경쟁력 요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지능형으로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어떤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PLM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뭐 구축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기업에서 경쟁력 요소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PLM을 구축을 해서 MES든지 SCM이든지 그런 기존 시스템 솔루션에 연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진행해 나가신다면 아무래도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뭐 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저희 지금 Q&A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Q&A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질문들이 사실 단기간에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보이는데 저쪽 화면에서는 보이질 않네요. 그 스마트 매뉴팩처링 관련 제조 설계와 제조 계획, 검증, 제조 실행 관련 프로세스 단계별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질문을 밑에서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아래부터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밑에 자료 공유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이거는 자료 공유는 저희가 한 일주일 후에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민수님 질문인데요. 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 최적화된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성취하는 클라우드 PLM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클라우드 PLM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어차피 이 부분의 답변은 이제 자동차 산업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클라우드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 기업들이 같은 어떤 플랫폼을 놓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통 요소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하면 어떤 동종업종, 예를 들어서 사출이면 사출, 어떤 동종의 어떤 공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위별로 어떤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재활용하면서 대신 아까처럼 보안이나 정보 공유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IT적으로 풀면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져가면 비용을 절감하고 또 동종업종이기 때문에 비슷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동맹 관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의 비즈니스를 약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많이 가져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고
자기만이 살아남겠다는 그런 생각은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오픈 이노베이션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안한다면 19개 정도의 뭐 도장, 뭐 주조, 뭐 단조 이렇게 이렇게 유형을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이 다르겠지만 공통의 분모를 찾아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살아남는 길을 모색하다면 분명히 클라우드 환경으로 PLM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방금민님 질문인데요. PLM 기반 디지털 전환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운영상 비용 절감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디지털 전환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네. 예, 제가 뭐 답변을 드리면요. 네. 일단 뭐 저희 경험도 그랬고 다른 회사도 전부 다 그렇게 해왔던 건데 일단 업무 기준이 재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과 프로세스가 정립된 R&R, 룰 앤 프로세스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먼저 좀 다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운영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프로세스 혁신이 안 따라온 상태에서 디지털로 전환해버리면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프로세스 혁신과 어떤 제도와 표준화이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디지털 PLM을 도입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손정환님 질문인데요. 제조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적용되기 가장 쉬운 곳은 어디가 되나요? 다 어려운 거 아닌가요? 특별히 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네. 그, DX의 범위는 뭐 엄청나게 넓죠. 네. 회사 전체 기업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전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꺼번에는 이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제조에 대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네. 제조 공정에는 반드시 그 바틀넥 공정이 있습니다. 그 바틀넥 공정이라든지 또 그 회사가 처한 굉장히 아픔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것을 과연 디지털 또 데이터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품질에 관한 무슨 지표를 갖다 높이겠다든지 생산성에 관한 지표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거를 반드시 이 페인 포인트나 아니면 바틀넥 공정으로부터 찾으셔서 그렇게 되면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현황을 보고 또 내지는 어떻게 개선할 것과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또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거는 이제 IT 데이터도 되고 그 오퍼레이션 데이터도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범위를 한정해서 진행해서 작게 시작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이게 뭐 가장 쉬운 곳을 갖다가 이제 뭐 어디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회사에서 제일 필요한 곳에 가장 작은 범위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장 쉬운 곳이라고 하면 일단은 피지컬 상태에서 공정상에서 데이터를 쉽게 추출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공정 라인에 PLC가 있다든지 하는 데는 데이터를 쉽게 끌어올 수 있잖아요.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센서가 내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센서를 심어서 센서를 넣어서 바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얻을 수 있냐 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제조 혁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곳이죠. 근데 원하는 곳에 데이터 센싱이 힘들고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제조 혁신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공정마다 수많은 생산 라인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정에서 데이터를 바로 끌어올 수 있는 센서가 있는지 아니면은 쉽게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시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 데이터의 효용 가치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각 공정마다 전부 다 그 제조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도 좀 바꿔야 되겠고요. 효용 가치나 데이터를 쉽게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이 가능한 건지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계속 여기 뭐 실용가치, 효용가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PLM이 비싸고 어렵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CPS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품 CPS에서 전문가 기술 지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CPS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가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다음에 최재경님 질문은 제조 설비에도 CPS를 적용하려면 모델링 하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텐데요. 이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CPS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 있는데, 예, 좀 관련 도움 주실 게 있을까요? 제품 CPS의 어떤 전문가 기술 지원을 사실은 저는 이제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이 내부에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디지털 트윈을 알고 또 도메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제품 CPS는 다른 데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선박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 CPS나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솔루션 기업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사업 영역으로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저런 CPS 부분, 디지털 트윈에 대한 실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를 지금 산업부와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품에 관한 거든 아니면 제조에 관한 거든 무슨 물류에 관한 거든 어떤 CPS나 디지털 트윈에 관한 그런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CPS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가요? 하는 질문은 솔루션 개념은 아니죠. CPS는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동인이 제가 알기로는 증기기관이었잖아요. 그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동인이 뭐냐 했을 때 그거를 CPS라고 본다면 증기기관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CPS랑 비슷한데요. 디지털 트윈은 CPS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CPS를 달성하게 하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PS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디지털 트윈이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또 아닌 거거든요. 디지털 트윈은 이제 그런 그 관계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CPS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인가요? 하는 거는 아닌 거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제조 설비에 CPS 적용하는 모델링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걸 도와주는 많은 업체들이 요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서 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IIoT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일부 MES 업체도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솔루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CPS 관련한 질문 한 가지 더 있는데,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도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제조 라인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를 감안해서 CPS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뭐 이런 자동차 쪽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윤종철 대표님 혹시 뭐 조언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전문성이 없어서 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힘든데, 아무튼 뭐 지금 뭐 내연기관이 거의 사라지고 네. 어떤 배터리로 대체되는 상황이니까 라인 공정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또한 그 기존의 내연기관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업종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상에도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기존의 공정은 어떤 컨베어 방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컨베어 방식이 아닌 독립형에서 멀티 태스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이나 그런 장비로 발전. 왜냐하면 이게 어떤 부품의 수가 줄다 보니까 한 곳에서 여러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서, 아마 공정 라인에서도 기는 컨베어 방식을 이제는 좀 버리고 새로운 멀티태스크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박선희님 질문인데요.
산업별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표준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표준이 있을까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 예. 사실은 DX가 이제 최근에 나타난 트렌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부나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저거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나운스로 된 거로 보면 DX를 이제 5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도 예를 들면 네 단계인가요? 그렇게 나누듯이 5단계로 이제 나눠서 했고요. 뭐 준비, 도입, 뭐 확산, 정착, 뭐 이런 식으로 고도화하는 이런 단계로 나눠져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몇 개가 더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산업별로 아주 그 하이 레벨에서 저희가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정의한 표준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있고요. 이게 이제 아직도 국가 표준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업부하고 얘기하는 거는 DX에 대해서도 이런 그 수준에 대한 정의도 표준화하고 또 저희가 또 협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산업 데이터에 대한 표준입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눈 것도 이제 PLM 영역에 주로 이제 포커스 맞춰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데이터거든요. PLM 프로세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뭐 실험 데이터, 시험 데이터까지 포함했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해서 관리할 거냐의 측면에서는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데이터 표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거를 다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몇 가지만 뽑아서 네,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문중님 질문인데요. PLM 개요에서 PPM과 PDM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PPM은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고요. 네. 예를 들면 모든 기업들이 아마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제품들을 기획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맵이나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게끔 또 기술 확보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이제 PRM, TRM이라 그러잖아요. 프로덕트 로드맵과 어떤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갖다가 이제 항상 장기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 내용과 사실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제품 개발을 하자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행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실행에 관한 거는 이제 PDM에서 실제로 이제 대표적인 관리되는 정보는 3D 데이터하고 보험하고 사양하고 설계 변경,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PDM에서 이제 관리가 되는 툴이죠. 예. 예, 오늘 너무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서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미 지나간 관계로 해서요. 그거를 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는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PLM 베스트 프랙티스 컨퍼런스 2021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거든요. 그 컨퍼런스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시면 요 지금 질문을 주셨던 많은 내용들에 대한 해답을 직접 또 얻으실 수도 있고 거기에도 또 채팅창도 있고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내용 답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응원을 위해서 오늘까지 얼리버드 등록 저희가 지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래 설문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뭐 오늘 또 놓치더라도 저희가 뭐 초대권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이 발표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6월 17일 날 여러분들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